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 시장이 좀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얘기부터 좀 하면서, 알찬 시간 또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각종, 리스크 요인들이 좀 많이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일 테고요. 대기업의 실적, 이것이 지금 좋지 못하다 하는 우려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4사분기, 지난 4사분기도 과연 좋았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나오면서, 금일 제일모직이 하한가를 가는 등 굉장히 대형주들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만 굳건히 지금 잘 지키고 있죠. SK하이닉스는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고, 심지어는 제가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가지 못하면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만 얘기도 드렸는데, 그걸 좀 경거망동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잘 들고 가시지를 못해요. 결과적으로 수익은 짧게 자꾸 끊어내시고 손실은 키우시는 그런 매매를 자꾸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말씀을 드린 것이니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종목 장세의 완연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코스피 시장, 자, 실적에 대한 우려도 우려입니다만 불확실성이 하나가 더 부각이 됐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렉시트라고 불리우죠. 이 그렉시트는 뭐냐? 결과적으로 그리스 사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상황을 그렉시트라고 하는데, 이 그렉시트가 나타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바로 리먼 사태보다 더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한쪽에 비관론적 견해고, 자, 그리스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보는 것이 긍정론자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긍정론이든 부정론이든 분명하게 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칠 거예요. 왜냐? 자,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리스는 지금 아직 불확실 단계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 극도 좌파라고 불리는 쪽에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극도 좌파가 당선이 되면 급진개혁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사태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리먼 사태처럼 또 한 번의 시장의 출렁거림이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또 한 번 강하게 밑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현상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월 25일이죠. 1월 25일 바로 22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리스의 사태가 어느 정도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견해를 여러분들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1월 25일 전까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종목 장세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은 어딘가가 막히게 되면 빗물처럼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이라는 것은 막힌 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막힌 곳을 타고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종목 장세 쪽으로 지금 추세적 전환을 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차트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게요. 일단은 자,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 1900선 부근을 늘 지금 1900선 이 부근에서 늘 추세적으로 반등대가 나왔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1900선을 찍었는 구간이, 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봅시다. 자, 이 찍었는 구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1900, 이 선까지 밀고 내려온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2013년도에 그리스 사태 때문에 한번 이만큼 밀고 내렸어요. 1800까지 깨고 1770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그리스의 금융위기 사태가, 금융위기 설이 불거지면서 떨어졌던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다시 반등을 줬고, 자, 유럽에 대한 강한 추세적 상승, 즉 독일이나 기타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서 다시 시장은 회복은 했습니다만 우리는 제대로 오르지도 못한 상황에서 늘 이 선을 지지하고 상승하는 반복적 흐름을 보였죠. 근데 자, 여기서 하나 체크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요 선하고 요 사이, 그렇죠? 길었죠, 그죠?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 지지선대가 길게 내려왔었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다시 긴 흐름을 보였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굉장히 짧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또 길었죠. 그죠? 길었습니다. 그런데 요 선을 자꾸 짧게 터치를 한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시장의 우려가 반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선도 지금 굉장히 길게 나타났습니다. 그죠? 여기서 또 여기까지 길게 나타났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굉장히 짧게 나타납니다. 이 하단선을 터치한 구간이 될까. 이번에 또 하단선을 터치하면 더 짧게 나타나겠죠. 이건 뭐냐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다시 1900선을 하회를 하게 되면 자, 그리스의 우려를 핑계로 시장은 어디까지 밀 수 있느냐. 그때 그리스 우려로 빠졌는 구간만큼 또 밀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바로 1815선 부근입니다. 바로 1800 초반선 부근이죠. 여기까지가 한 번은 밀고 내려올 수 있는 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코스피가 이렇게 좋지 못한데 코스닥이 건전하겠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또 박스권이겠죠. 그죠? 상승의 제한적 요인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돈이 흘러갈 때가 이쪽으로 매기가 쏠릴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의 박스권의 형태냐? 바로 570선 부근이에요. 요 부근까지만 반등치가 어느 정도 허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9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9포인트 정도의 반등치가 온다면 다시 한번 시장의 상승을 제한적 하는 요인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는 조금 일부 비중을 축소해서 현금을 확보해 두거나, 안 그러면 코스피 쪽에서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아닌 그렇죠? 바로 인버스 쪽으로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종목 장세입니다. 근데 그렉시트라는 것이 계속 1월장, 즉 1월 중순을 지나서 20일 이후까지도 시장을 괴롭힐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이죠. 그걸 좀 참고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렉시트가 뭐 별거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 사태가 자, 이 장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유념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1770까지죠. 이때 딱 그리스 사태 때문에 이만큼 시장이 밀고 내려온 것이죠. 우리나라의 시장의 건전성이 이때는 오히려 대기업들의 실적이 이때는 2013년도죠. 이때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사태 때문에 이만큼 밀고 내려왔다. 근데 시장이 지금 실적도 안 좋은 상황에서 여기 1900선, 이 의미 없는 선을 강하게 지켜줄 것이다. 무리 있는 의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론적으로 쳐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관론을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의 단계, 그리고 불명확한 단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좀 접읍시다. 일단은 그렉시트고, 그 다음에 그리스 사태고, 지금 글로벌 금융이든 이 부분은 좀 접어둬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제가 최근에 핀테크, 사물인터넷, 환경까지도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올 한 해 건전성을 담보하고 갈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장적 상황에서, 시황적 상황에서도 이 시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업황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식강좌예요. 이제 정리 한번 할 때 됐죠. 자, 이식강좌. 종목 관리를 말하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훑어봤던 종목군에 대해서 이 관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관리가 꼭 필요한
그런 지금 섹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좀 짚어야 될 게요. 바로 2014년도 9월 29일 날 제가 방송했던 통신 장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통신 장비 얘기 나왔을 때 광 트랜시버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광 트랜시버 얘기도 드렸고, 이날 S넷하고 코콤 얘기도 드렸어요. 이런 광 트랜시버가 왜 필요하느냐? 결국은 S넷이나 코콤이나 IPv4, IPv6 전환, 그 다음에 코콤은 사물 인터넷, 홈 오토 시스템을 통한 사물 인터넷 구현,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광 트랜시버도 필요하게 되니까 이때 관련 업종이 오이솔루션을 또 말씀을 드렸죠. 오이솔루션이 이 이후로 9월 29일 이후로 24,000원을 정확하게 찍고 내려왔습니다. 24,000원을 찍고 내려왔는데 이때 제가 차익 실현했다 하는 얘기까지도 드렸고 그 이후에 우리가 또 21,000원 부근에서 재매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계속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자, 이 광 트랜시버의 개념도 결국은 우리가 변환이에요. 변환을 해야 됩니다. 트랜시버가 변환을 해줘야 이제 그 음성 신호가 전자 신호로, 전자 신호가 음성 신호로 이렇게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광 트랜시버는 광의 개념인데 결과적으로 필수 통신 장비 쪽에서 필수 부품이에요. 그러면 자, 이것을 지금 시스코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스코, 미국의 거대 통신 회사죠. 지금 최근에 시스코 회장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하고 회동이 잦아지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도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다산 네트워크스. 자, 그러면 다산 네트워크스 실적 추이도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산 네트워크스, 이 날이, 9월 29일이죠. 그러면 다산 네트워크스를 지금 한번 보자고요. 오늘 다산 네트워크스가 크게 올라왔습니다. 5.82% 올라오면서 지금 올라왔는데요. 9월 19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9일이면 이쯤 되겠죠. 이쯤 눌려주는 구간이 될 겁니다. 그 이후로 종목이 빠졌죠. 7,000원대 부근에서 쭉 빠져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 중소형주 종목군은 이렇게 빠졌다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을 주고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재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쭉 다시 올라오죠. 다시 올라옵니다. 그죠? 예전에는요, 대기업 쪽에서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찾아봤습니다. 뭐냐면, 이 종목은 대기업들은, 결국 망할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사놓고 있으면 언젠간 오른다가 됐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정유화학, 조선이나 이런 섹터들 보면 제가 계속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금융 안 좋다. 핀테크 산업 쪽 때문이라도 더 좋지 않다. KB금융 한번 보세요. KB금융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회사가 망합니까? 망하진 않는데, 자, 차트 한번 보세요. 계속 빠집니다. 살아 돌아오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결과적인 얘기로 보자면, 시장의 컨디션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의 상황이 바뀌었고, 유기적으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하고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똑같이 주식을 접근하신다면, 지금은 수익 내기 어려운 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바뀐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읊어드릴 수 있는 전문위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런 부분들을 부각을 시켜드렸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빠졌다가도 올라오는 빠져도 손절을 할 필요가 없는 손절할 거면 아예 잡을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S넷도 그 이후에 100% 가까이 급등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코콤도 100% 이상 나왔습니다. 지금 130% 가까이 나왔고, 코콤도 100%가 넘는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 점을 참고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가야 될 시장은 명확하게 지금 계속 해줬습니다. 가야 될 곳. 자, 이것이 가는 곳입니다. 계속 얘기해 줬어요. 다산 네트워크스 뭐 하는 회사입니까? 뭐 하는 회사죠? 기가 인터넷. 기가. 그죠? 기가 인터넷입니다. 이 기가 인터넷 광고에서 지금 계속 얘기해 줍니다.
기가 산다, 기가 산다 이러면서 그죠? 마오리족 저하고 비슷한 닮은 마오리족들이 막 나와갖고 기가 산다 이런 막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춤까지 춰가면서 그죠? 결국은 기가 인터넷의 활성화, 즉 KT에서의 기가 인터넷의 가입자 수가 늘고 있다는 것도 계속 신문 광고상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 성장성을 담보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성장성을 담보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걸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서 또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트랜시버예요. 이 부분은 자, 이 오이 솔루션하고 관계 있는 부분이죠. 오이 솔루션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향후 시장에서 이 오이 솔루션도 분명하게 어떤 시장의 성장성을 담보로 해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스마트 트랜시버 필수 부품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는 부품이 아니라 필수 부품이라는 얘기죠. 필수 부품. 필수 부품. 그죠? 필수 부품이죠. 이게 필이 들어가야 되는 필수 부품입니다. 그죠? 통신망을 재구축하더라도 이건 들어가야 됩니다. 통신망 재구축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사물 인터넷 기기들을 많이 들고 다니는데, 자, 스마트워치도 차고, 그죠? 스마트워치도 하고, 스마트폰도 들고 다니고, 연동된 넥밴드도 차고 다니고, 그죠? 이런 블루투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보일러도 지금, 보일러도 인터넷이 되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인터넷하고 연결되어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결 기기 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의 IPv4 시스템을 그대로 쓸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기업이 아마 여러분들을 먼저 바꾸게 만들 거예요. IPv6로. 왜?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쉽게 돈을 빼가야 되니까. 그죠?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스마트폰의 점유율 변화입니다. 자, 레노버, 샤오미, 그 다음에 쿨패드, 화웨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를 9월 달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9월 달에. 그러니까 자, 삼성전자의 주가는 애플, 삼성전자의 주가보다는 샤오미하고 화웨이 쪽의 주가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샤오미 부품, 화웨이 부품주가 훨씬 더 좋았다는 얘기죠. 이 얘기도 여러분 왜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쪽에서 성공하는 어느 쪽에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쪽이 있다면 어느 쪽에서는 반드시 죽는 산업이 나온다. 즉 사양화되는 산업이 나오면 성장하는 산업이 나온다는 얘기. 그 얘기를 일맥상통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애플과 삼성전자 주가 추이입니다. 자, 애플은 계속해서 올라오는 반면에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에서 밀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좋습니까? 그나마 지금은 회복을 했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과연 좋을까요? 그걸 여러분들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샤오미가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화웨이가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변함이 없다. 결과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막고 있는 것은 뭐냐?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야, 저거 회사가 얼마나 좋으면 자사주 매입을 할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넣어 줬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버티고 있는 것이죠. 실적적인 측면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면 저라면 삼성전자 안 삽니다. 올라가더라도 안 삽니다. 이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에서 발끈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얘기도 못하면 여기서 있을 이유가 없겠죠.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오이솔루션의 매출 비중 추이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주가는 지금 크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부분을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그런데 댁내 가입자 망용하고 데이콤용, 텔레콤용, 무선 백홀용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무선 인터넷의 활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무선 인터넷의 활성화, 와이파이. 여러분들 지금 와이파이 안 쓰시는 분들 있을까요? 와이파이, 와이브로 이런 것도 다 쓰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초고속 인터넷 가입추입니다. 옛날에는 XDSL, LAN, FTTH. FTTH가 뭐냐면 Fiber to the Home이라고 해서 섬유가 우리 집까지, 광통신망이 우리 집까지 들어온다. 쭉 들어온다 얘기예요. 예전에 이런 광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쫙 오다가 갑자기 자전거로 끽끽끽끽끽끽끽 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잘 광통신으로 쫙 오다가 집 근처에서는 딱 끊기면서 자전거 속도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광고에서 그 KT가 많이 썼죠. 그죠? KT가 썼는데, 그 광고 내용을 썼는데, 이 FTTH를 말하는 광고였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FTTH, 광통신망의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가 인터넷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라는 얘기를 그때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가 인터넷 보셔야 된다. 기가 레인이라든가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요 전기차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2014년도 10월 6일 날쯤 말씀드린 거예요. 바로 파리 모터쇼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파리 모터쇼에서도, 그리고 최근에 펼쳐진 CES 가전 전시회에서도 이 전기차가 대세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전기예요. 전기로 가는 모터차가 됐습니다. 이게 가솔린이나, 즉 화학 연료로 가는 차가 아니고 바이오 연료인 전기로 가는 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나갈 수 있느냐? 가전 전시회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기니까. 그죠? 전기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개념은 뭐냐면, 기존의 하이브리드는요, 충전이 필요 없었습니다. 자체 충전을 했죠. 브레이크를 잡을 때, 속도를 줄일 때 자체 충전이 됐습니다.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개념은 뭐냐면, 충전을 하면 그 충전한 만큼의 양까지는 전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폭스바겐이나 지금 이 전기차들이 이 차 같은 경우에 50km까지는 전기로 간다는 얘기예요. 50km. 여기로 따지면 한 분당 정도가 되나요? 여기 상암동에서 분당? 그거보다는 조금 더 멀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때까지는 전기로 가고, 그 이후에 충전을 안 한 상태에서 돌아올 때는 뭘로 오느냐? 화학연료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1리터 연비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억지 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1리터 연비는 약 60km가 넘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사시겠어요? 저라면 당장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펼쳐지는 시장이지요? 펼쳐지지 않는 시장일까요? 펼쳐질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겁니다. 자, 그래서 국제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전기차는 앞으로 펼쳐질 섹터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연비 강화 차량 경량화로 해소하고 있다. 자, 이 차량 경량화에서 가장 먼저 솟아온 종목이 있었습니다. 화성 RNA였죠. 작년에 바로 주식 승천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이 화성 RNA를 3번 들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 경량화의 선두주자다. 그러면서 3번을 들고 왔죠. 2013년도 연말에 17,000원, 15,000원 이 부분에서 계속 들고 나왔습니다. 3번을 들고 나왔죠. 13년도 연말쯤에. 그러다가 2014년도 저점, 즉 15,000원 부근을 찍고 지금 현재 가격도 31,000원이고요. 최고가는 38,000원까지 찍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년이 안 된 시간 내에 100% 이상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죠? 100%가 훨씬 넘게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장기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의 중장기 투자, 그걸 왜 강조드렸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거하고 같이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에코플라스틱이었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이 종목도 여러분 제가 2,600원대 말씀을 드렸고 이게 4,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4,000원 이상 왔죠. 제가 가족분들과 4,000원 부분에서 전량 차익 실현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얘기들,
계속 이어갑니다. 이 차량 경량화 그러면 지금 모멘텀이 죽었을까요? 물론 지금 부근에서는 국제유가가 너무 싸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어떤 매수세가 확 몰리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전기차가 대세가 이룬다면 이 전기차는 차량 경량화로 많은 부분들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탄소 섬유라든가 강화 플라스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꼭 굳이 철이 필요할까? 차량에 꼭 굳이 철이라야만 될까? 타지 않는 플라스틱도 있는데, 그죠? 철은 달궈지면 뜨겁습니다. 플라스틱은 녹지 않는 플라스틱이 있죠, 불에. 그걸 불연성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급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박사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있기 때문에 ERP라고 해서, 즉, 가볍지만 강화된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폭스바겐 XL1의 모습입니다. 자, 멋지죠, 차. 걸윙도어입니다. 문을 위쪽으로 여는 것이죠. 주차 공간의 협소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걸윙도어입니다. 그죠? 걸윙도어인데, 야, 이런 거는, 우리는 불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스태프분들, 젊으신 스태프분들은 확 반할 수 있을 만한 차죠, 사실. 이게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이게 연비가 1리터에, 그죠? 1리터에 64km가 나오는 차입니다. 50km까지는 전기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14km만 경유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얼마나 놀라운 연비입니까? 그죠? 그러면 출퇴근하는 사람은 내 전기로만 간다는 얘기예요. 가까운 거리를 출퇴근하는 사람, 왕복 50km 미만의 거리를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충전만 잘하면 계속 연료 소모 없이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전기세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지금 걱정이 좀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마트에서 무료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충전. 그죠? 그리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플러그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아파트 플러그에 꼽으면 이게 공동전기에 포함되지 개별 전기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기세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전기차가 더더욱 조금 인기를 끌고, 이게 좀 나쁜 측면입니다만은, 어찌됐든 인기를 끌고 있고, 지금 제주도에서 최근에, 바로 도요타 차량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해줬죠. 약 1,800만 원 가까이 되는 세제 지원을 해줬고, 제주도민 중에 당첨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요타 차량들을 받아갔습니다. 도요타 차량들을 닛산 차량하고 받아갔는데, 자, 1,800만 원의 세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3,000만 원 정도의 전기차, 순수 전기차를 샀습니다. 이거는 또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지만, 하이브리드 개념이 아니고 순수 전기차를 샀어요. 순수 전기로만 간다는 얘기죠. 결국은 기름에 내는 세금은 전혀 안 낸다는 것입니다. 기름에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부과가 되어 있죠. 근데 안 낸다는 소리죠. 세제 지원도 받고 유류세를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주도는 왜 이걸 할까요? 제주도는 관광특구니까. 공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서울은 공해가 있어도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서울도 올해부터 오래된 경유차 교체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연관시켜서 한번 보세요. 주식이요, 차트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종합예술이니까 이 모든 부분들을 기사화시켜둔 부분, 그리고 확인된 부분들을 다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직업입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사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뭔가를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섹터를 여러분들이 자꾸 원하시죠. 근데 말만 하면 자꾸 나오는 게 섹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연관시켜서 얘기를 드려요. 이걸 그러면 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전기차, 왜 지금 가솔린차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주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름도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전기차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바로 잠시 뒤에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이 얘기는 바로 국내 여객, 국제 여객 LCC 분담률 얘기는요. 자, 바로 배달의 민족이라는 2013년도 11월 17일 날 방송된 수익을 말하다 해서 드렸던 얘기입니다. 자, 이때 뭐를 말씀드렸느냐면 딱 세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 11월 17일 날 방송된 부분이에요. 그럼 11월 17일이 언젠지 보면 되잖아요. 그죠? 11월 17일이 여기입니다. 자, 11월 17일 월요일 날 제가 녹화를 했고요. 방송은 화요일, 수요일 날, 즉 11월 19일 날 방송이 나갔겠네요. 그죠? 그 이후로 아시아나항공이 지금부터 그때 4,000원대에서부터 지금 얼마나 올라왔느냐 하면 7,2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70%, 80% 되는 수익률이에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대한항공입니다. 정말 좋았는데요. 그죠? 국제유가도 떨어지고, 자, 이런 LCC, 국제여객, LCC 분담률도 높아졌고, 다 좋았는데, 그죠? 조연아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죠? 땅콩 회항 때문에 회사의 이미지가 급 손상이 되면서 많이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11월 10, 바로 19일 날 방송이 나갔을 테고요. 그때 4만원에서 끼케야 5만원대 찍었다가 밀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저만큼 거의 100% 가까이만큼 올라왔는데 이 대한항공은 못 올랐어요. 왜? 여기서 이 사태가 터졌거든. 땅콩, 마카다미아. 그죠? 그 괜히 봉지째로, 그죠? 봉지째로 그거 했다고, 그 사다를 벌리는 바람에 대한항공의 주가가 조금 꺾였습니다. 좋지 못했죠. 그래도 그때의 가격대에 비하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것. 또 하나 종목 때 얘기 드렸죠. CJ 대한통운이었습니다. 그죠? CJ 대한통운. 택배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이 제일 부진했습니다. 11월 19일 날 방송이 됐으면 이쯤 되겠죠. 그죠? 18일, 19일 이쯤 되는데 여기서부터 오히려 주가는 계속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요때 얘기 드렸던 게 국내 여객, 국제 여객 LCC 분담률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자, 국내선 여객도 LCC 분담률이 늘어나고 있고 국제선 여객도 LCC 분담률이 늘고 있고 화물 운송 분담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고객에 대한 분담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항공사 측에서는 수익성 개선이에요. 수익성 개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화물 운송에 대한 부분들이 낮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지 못했다면 화물 운송 분담률을 높였다면 이건 당연히 수익성 개선이죠. 그죠? 또 하나.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그 다음 한번 국제유가 한번 보세요. 국제유가는. 자, 화물 운송 분담금은 늘어났는데 국제유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강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항공사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웨스트 텍사스, 그죠? 두바이유,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 그 다음에 제트퓨엘, 즉 항공유에 대한 부분까지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운송산업의 기회 요인, chance and strength와 리스크 요인, 리스크 and weakness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 리스크에 대한 요인들이 지금 좀 더 큰 게 택배 외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자, 그래서 CJ 대한통운이나 이런 쪽은 리스크 요인들이 조금은 더 크다라는 게 운송산업의 바로 리스크 요인이 큰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전자상거래 규모와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 추이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것은 택배의 증가를 의미하며,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택배 산업 부분 상승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택배 가격이 계속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택배 가격이 올라오고 있어요. 택배 이제 여러분들 그냥 싸게 이용하던 것에서 이제 많이들 어느 정도 가격대가 올라오고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드렸었고.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택배 평균 단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제 반등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은 아직도 좀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이다.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지금도 눈여겨보셔도 됩니다. 택배 평균 단가가 계속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CJ 대한통운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횡보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횡보 후에 흐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횡보자리 때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한국의 해외 직구 구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리면서, 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상승 요인, 이런 것들을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샤이보 투자로 예금 금리보다 고금리를 지급한다. 이 얘기 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핀테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언제 드렸습니까? 핀테크 산업. 다시 볼까요? 핀테크 산업의 얘기 드린 게 2014년도 12월 22일 녹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요일이겠죠. 그죠? 그러면 22, 23, 24일 날 아마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게 방송에 나갔을 겁니다. 핀테크에 대한 방송이. 24일 날, 다시 보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자, 샤이보 예금금리. 그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자, 지금의, 기존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는 일정하게 쭉 밑으로 여기서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샤이보 오버넛 금리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CMA 계좌처럼 이율이 확 줬다가 이율 또 떨어졌다가 또 이율 확 늘어났다가 떨어졌다가 이 변동성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 금리예요, 이거는. 근데 이 변동성 금리면서도 고정 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율이 높죠. 이렇다는 것은 금융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핀테크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드렸는데 이 핀테크 산업의 수혜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있다. 뭐냐? NFC 관련주와 또 하나 전자결제 관련주를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이후로 전자결제 관련주 지금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다날, KG이니시스, KG모빌런스 한번 보세요. 다날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14% 올랐죠. 그죠? 14.9%. KG모빌런스 한번 볼게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게 12월 24일 방송이 나갔을 거예요. 그럼 24일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13,000에서 지금 6,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그죠? 거래일수로 따지면 며칠 되지도 않아요. 24일이니까 24일 날 방송이 나갔으니까 26, 29, 30, 2, 3, 5거래일 만에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자, 또 KG이니시스. 자, 24일 날 방송이 나갔을 거고 25일 날부터 여러분 26일 날부터 샀다고 할지라도 16,000원에서 지금 2만 원까지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전자결제 관련주예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자, 근거리 무선통신 NFC 시장에서 파트론 한번 보세요. 이게 핀테크입니다. 24일 날, 25일, 26일 날 12,000원대에서 지금 13,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또 올라왔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앞으로의 핀테크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핀테크 산업, NFC 시장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전자결제주가 성장하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다음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카카오 보셔야 된다고 얘기죠. 그죠? 다음 카카오 한번 보세요. 12월 24일 방송에 나갔을 거고 26일 날 저점, 29일, 30일 저점, 그리고 급등, 또 오늘 급등. 즉 12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급등이 나왔다. 14만 4천 원. 그죠? 라인도 한번 볼까요? 네이버도 급등이 나왔죠. 이틀간. 뭐 때문에? 핀테크 관련해서.
그러면 이 핀테크 산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가 죽을 수 있다? 금융산업이 죽을 수 있다. 우리은행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은행 계속 지금 빠집니다. KB 금융 이것도 지금 계속 빠집니다. 핀테크는 올라오고 있는데 금융은 빠져요. 제가 분명히 리스크까지 말씀드렸죠. 핀테크가 올라오면 금융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금융산업에 재편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도 이때 방송 시간에 그렇게 열을 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개인 간 P2P 대출 중개업체 랜딩클럽이 바로 이 핀테크의 랜딩클럽이 어디 쪽에 붙느냐. 즉, 우리가 알고 계시는 여러분, 알리바바라는 거대한 중국 회사, 전자상거래 회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 회사에 랜딩클럽이라는 금융대출 회사가 붙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제 금융 쪽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회사인 그쪽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확보한 유저를 통해서 금융산업을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borrow money. 결국 뭐래요? 빌리는 돈이에요. 빌리는 돈은 고정금리로 7.88%입니다. 그런데 invest money, 투자하는 돈이에요. 그건 6.69%에서 19.37%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투자를 불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넘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미국 및 글로벌 결제 트래픽을 장악하면 페이팔. 이 페이팔 이베이 회사죠. 그죠? 1억 5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하나 250조. 연간 결제액이 215조 원. 이거하고 이 이베이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르는 회사가 있습니다. 화면 다음 보실게요. 스마트폰 기반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애플페이. 이 애플페이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애플하고 지문을 같이 인식시키면 이 애플의 단말기를 통해서 결제가 되는 시스템. 그죠? 그 다음 거 화면 보시겠습니다. 애플페이와 구글 월렛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자, 이 결제 단말기가, 애플페이는 보급률이 낮고, 결제 단말기 미미하고, 보안성은 높고, 애플페이는 지문인식이니까 보안성이 높고, 구글 월렛은 낮습니다. 왜? 주민번호 가입이 아니에요. 계정 가입입니다. 그러니까 계정으로 가입했다가 환불을 받을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구글 계정으로 결제를 해봤다가 제 취소를 한번 해봤어요. 취소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보안성이 낮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태예요. 그죠?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온라인 결제 방식의 규제 간소화라고 해서 바로 천송이 코트죠. 그 천송이 코트 때문에 걷어내는 규제 장벽, 즉 금융을 간소화시켜라. 결과적으로는 공인 인증 시스템까지 안 가도록 해라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 규제 장벽이 풀어지니까 뭐냐? 결과적으로 이런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공인 인증 시스템의 간소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온라인 전문 소액 대출 온덱도 결국은 이 알리페이죠. 알리페이 쪽에 같이 금융을 결합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위어바오 규모입니다. 위어바오 규모가 굉장히 크게 지금 늘어나고 있죠. 가입자 수도 그렇고 운용 자금 규모도 그렇습니다. 이 위어바오는 뭐냐 하면 알리페이가 투자하고 있는 금융 쪽의 시스템이에요. 위어바오입니다. 그죠?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아까 전에 이베이 시스템 그걸 보셨죠? 그죠? 이베이를 봤는데 알리바바를 한번 보세요. 지금 3억 명입니다. 이베이 그 오랜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2배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도 연간 결제액이 650조입니다. 자, 이렇게 핀테크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핀테크의 분야별 별로입니다. 자, 이 얘기는 계속 비은행 부분, 여수신, 지급결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카카오페이, 라인페이, 그죠? 그러니까 다운 카카오가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왜 좀 안 보세요? 이런 거 정말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세요.
이게 산업입니다. 이게 앞으로 펼쳐질 산업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고 죽어갈 산업에 대해서 리스크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자료인 것 같아요. 바로 지난주죠. 제가 뭘 말씀드렸는가 하면 다시 봐야 되는 환경이라고 해서 12월 29일 촬영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 지금 나갔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2월 29일 촬영하고 아마 방송이 나갔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경은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 때문에 전기차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 규제도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97년도에 교토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나서 니 밥 잘 먹나? 아이고 니 잘 지내나?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죠. 모여서 지구를 한번 살려보자고 했습니다. 환경이 죽어가고 있으니 죽어가는 아픈 지구를 한번 살려보자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 클린턴의 부통령이었죠. 그 부통령의 엘고어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화를 보이면서 이제 세계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온실가스. 그래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보자. 그 감축안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되는 것이 올해부터죠.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환경 관련해서 전기차도 보셔야 되지만 폐기물 관련 업체 보셔야 된다. 인선 ENT입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올라왔습니까? 자, 이게 제가 29일 날 촬영을 했죠. 그 이후로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3,000원대에서 지금 4,500원대까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제가 증시 큐에버스에서 인선 ENT가 대장주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펼쳐질 산업에 대한 얘기들, 이 얘기들을 이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럼 이 산업 섹터가 반짝하고 말 섹터냐? 아니죠. 환경은 계속 얘기가 나올 것이고 전기차 계속해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나올 것입니다. 핀테크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변화죠. 이런 것들이 과연 그냥 단기적인 모멘텀일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 여전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펼쳐질 산업과 앞으로 죽어가는 사양산업에 대한 판단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는 결론까지 나옵니다. 자, 시장이요 많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환경, 핀테크, 사물인터넷, 전기차는 여전히 시장 대비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이렇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 프로를 앞으로도 꾸준히 시청하셔야 되며 놓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저는 시간이 좀 모자라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 또 여러분들 수익을 말하더라도 새로운 섹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새로운 설명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조금 많이 시장을 너무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그렉시트라고 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25일까지는 뭐가 돼야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불확실성이 계속 강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요. 이 25일까지 여러분들 매매 조심하시면서 종목적인 접근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